자, 반갑습니다. 저는 류준세라고 하고요. 7급 공무원 행정법을 저는 오늘 처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약간 긴장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5급하고 뭐 사시 변호사 시험 강의는 이제 꾸준히 한 20년 넘게 해왔는데 공무원 시험 강의는 이제 오늘 처음 여러분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 교재도 뭐 사실 그동안 없었고 이 최종병기라는 이 책을 제가 2년 전에 이제 출간을 했는데 책만 내고 그러고 이제 말았었죠. 변호사 시험용 OX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공무원 수험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럴 바에는 이제 공무원용으로 한번 내자 해가지고 그냥 출간만 했다가 금년에 이렇게 저희 학원에서 7급 공무원 시험을 개설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지금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법을 다 그동안 이제 좀 만나봤고 한두 번 이상은 다 공부를 한 걸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요번에 행정법을 처음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없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행정법은 교과서를 한 2번 정도는 다 그 이상으로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는 입문자용 강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문자들이 이제 OX를 처음부터 정리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 일이고, 행정법을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공부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 시험을 위해서 이제 OX 지문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로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원래 이제 14회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3시간씩 14회로 예정이 돼 있는 거를 4시간씩 해가지고 이제 11회로 줄여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또 5월 13일 이후에 또 다른 강의하고 이제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횟수는 조금 줄이고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좀 더 하도록 됐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요. 대신 또 하루에 1시간씩 빡시게도 공부하지만 나중에 또 3일에 이제 자유로운 시간들이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최종병기가 지금 책이 이제 총론하고 강론하고 이제 2권으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 다 교재는 받으셨을 테고요. 강론 교재도 한 150페이지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1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50페이지 이상씩 이제 진도를 뽑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농담도 하고 여유 있게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여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금년에 이제 빡시게 공부해서 시험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니까 이왕하기로 한 거 빡시게 일단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표 받으셨죠? 진도표에 잠깐 보시면요. 인사말이나 뭐 목표는 됐고요. 강의 진행 계획 보시면 일단 입문자용 강의가 아닙니다. OX 지문을 정리하는 강의고요. 일단은 지문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중간중간 관련되는 이론이나 이제 필요한 판례가 있으면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뭐 시험 보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일단 이 최종병기 책을 제가 2년 전에 처음 내고 요번에 이제 개정판 이제 2번째로 이제 나온 책인데요. 특히 이제 총론 부분이 많이 증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냈던 거에 비해서 제가 다시 개정 작업을 하면서 그동안 빠져있던 부분들,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 좀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이제 조금 많이 늘은 감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보다 더 촘촘해져가지고 좀 빠져나갈 구멍들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 가지고 모든 지문을 커버한다. 이건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고요. 기출문제하고 일부 예상문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시험을 꼭 100점을 맞아야만 합격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개 정도는, 하나 정도는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문을 모두 다 알아야 정답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4개 선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3개만 확실하게 알면 어쨌든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갖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만 확실하게 정리하더라도 시험 합격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7급 공무원 기출문제들을 최근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듭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또 나중에 이제 또 따로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하실 때 예습은 일단 여러분이 그동안 보고 오셨던 그 주 교재로 일단 예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OX 지문을 저랑 이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복습할 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두도록 하세요. 정리할 때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모든 지문을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 중에 틀린 거랑 맞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들, 그냥 정확히 몰랐지만 어쨌든 정답을 맞춘 지문들 이런 거 분류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이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법전은 어쨌든 수업에 그래도 간간히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전은 꼭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 법전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형태의 법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익숙한 법전 갖고 오셔서 가끔씩은 법전을 봐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대개는 진도 빼기 바빠서 차분히 볼 시간은 없지만 어쩌다 볼 수도 있으니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진도는 교재 순서대로 다 나가는데 심판만 소송을 한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할 거예요. 심판은 소송을 공부해서 소송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송과 다른 점 위주로 심판을 정리를 하시면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진도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첫날이니까 거기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행정법 개관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이라는 거를 이제 따로 또 국사에서 나눠드렸습니다. 자, 금년도에 행정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요. 지금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 중인 조문도 있고 앞으로 2년 후에 시행 중인 조문도 있어요. 행정기본법이 이제 제정되고 공포돼 가지고 행정법 학자들은 나름대로 행정법 역사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만큼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논술형 시험 문제가 아니니까 행정기본법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쓸 필요는 없어요. 쓸 필요는 없지만 행정기본법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마치 행정기본법에 없는데 행정기본법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행정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그동안 행정법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을 다시 또 법안에다가 명문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걸 알아두면 그게 바로 여러분 행정법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기본법을 쭉 오늘 이따가 복습하실 때 1회 독을 하시고 이것도 앞으로 천천히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매일 가져오도록 하세요. 기본법은. 자, 첫 시간이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가름해서 행정법 개관을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개관을 통해서 이제 행정법 전체적으로 한번 리마인딩을 하고요. 그러고 규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법이 뭐냐 하면은 교과서에 보면은 되게 뭐라고 나옵니까?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일단 행정법 관계 당사자가 이제 누구예요?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행정 조직법은 바로 행정 주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법이 조직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용법은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사이에 법률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행정 작용들의 행위 형식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고요.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를 상대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우리는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행정작용으로 행정객체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권리구제에 관한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구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행정주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법인 조직법에서는 주로 이제 뭘 배우냐? 행정주체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죠. 행정주체는 크게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이렇게 분류하고,
공공단체를 다시 또 어떻게 분류해요? 지방자치단체, 공법상사단, 공법상재단, 영조물법인 이렇게 구분하죠. 영조물이라는 개념하고 영조물법인은 구분해야죠. 영조물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인적, 물적 시설의 복합체를 우리는 영조물이라고 하고 그 영조물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면 우리는 영조물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조물의 대표적인 예들이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병원 이런 것들이 영조물의 예야. 근데 거기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면은 영조물 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국공립 학교는 영조물에 불과해요. 하지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영조물 법인이 되는 거야. 서울대학교 병원은 옛날부터 별도의 법인이었어요. 서울대학교가 옛날에 영조물이던 시절에도 서울대 병원은 별도의 법인이었어요. 이런 걸 영조물 법인이라 그래. 국립의료원은 옛날에는 영조물에 불과했어요. 공무원들이 거기서 일한 거야. 거기서 의사도 공무원이야. 근데 국립의료원은 지금 법인이 됐어요. 그럼 영조물이냐 영조물 법인이냐 큰 차이가 있죠? 행정 주체가 되면 행정권을 행사하는 법 주체로서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된단 말이야. 권리도 가지고 의무도 진단 말이야. 근데 영조물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부산대학교 영조물이야. 그럼 부산대학교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냐?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못 가진단 말이야. 그럼 누가 가지는 거야?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고 권리가 문제돼도 대한민국이 가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영조물. 하지만 서울대라면 서울대학교가 권리의 주체가 되고 의무의 주체가 된단 말이야. 서울대학교에 있는 저 넓은 50만 평의 땅의 소유권자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예요. 옛날에 서울대학교가 영조물인 시절에는 서울대학교 땅의 소유권자는 대한민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서울대학교 법인이 소유권자란 말이야. 그죠? 영조물이냐 영조물 법인이냐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행정주체는 국가 그리고 공공단체. 공공단체는 다시 네 가지 있다고 얘기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고 대부분의 사례는 어쨌든 국가하고 자치단체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법인은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 두 가지가 있듯이 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조물 법인 이렇게 있죠. 공법상 사단을 우리는 공공조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공공조합으로서 행정주체인 공법상 사단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것들이야. 이거는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주체에 해당돼요. 공법인이에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애들 다 공법인이죠. 국가도 공법인이고 자치단체도 공법인이고 공법상 사단 재단도 공법인이에요. 영조물법인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사법인일 리는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재단은 뭐 학술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단법 공법상 재단의 예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행정주체예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사인도 행정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하죠. 사인은 원래 행정객체일 거예요. 근데 행정객체의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탁받으면 우리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해서 행정주체로 이제 취급을 하는 것이죠. 행정객체가 그럼 사인만 되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국가나 자치단체나 이런 공법인도 행정객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언제나 행정주체의 지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도 행정객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럼 건물을 지으려면은 만약에 안양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안양시장하고 건축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안양시장의 건축 협의의 상대방이 국가가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국가도 행정의 객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행정 주체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런 게 행정 주체예요. 자, 근데 행정 주체,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는요, 자기가 스스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 주체를 위해서 행위를 할 자가 필요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행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행정기관은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 부여된 자를 우리는 행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행정기관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 주체는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예요. 행정 주체나 행정 객체는 법률 관계의 당사자니까 얘네들은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아니라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인 국가나 자치단체를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권리 의무가 없고 권한이라는 것이 있을 뿐이다. 행정기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독임제기관 또는 단독관청 이렇게 얘기돼요. 구성원의 수가 1인이면 독임제기관이라고 하죠. 뭐 장관이다, 청장이다, 자치단체장이다 이런 거고 구성원의 수가 이제 복수이면은 우리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2인 이상일 때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권한에 따른 분류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얘기해요. 행정청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을 말하는 거야?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대내적으로는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진 기관을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해요. 그냥 장관이다, 청장이다, 자치단체장이다 이런 애들이 행정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걔네들만 행정청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의결기관이야. 얘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기관을 우리는 의결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을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가 이제 의결기관의 대표적인 예예요.